저게 어떤 사람인가? 저는 그날 그 질문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태종께서 편전 창문 너머로 저를 보시며 좌우 신하들에게 물으시던 순간이었죠. 사관 민인생이었습니다. 저는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해야 하는 사관이었고 그날도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을 뿐인데 말입니다. 사관 민인생입니다. 신하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태종께서는 노하셨습니다. 박성명을 시켜 전명을 내리셨죠. 이제부터 사관이 날마다 궁궐에 나오지 말라고요. 그것도 모자라 저는 변방의 귀양까지 갔습니다. 편전 문 밖에서 왕을 엿보았다는 이유로요. 저는 스토커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태종께서는 제가 11년이 지나도록 잊지 못하셨습니다. 업무 보고 시간인 조개 때마다 제 이야기를 꺼내시며 기겁하셨다고 합니다. 사관이 자신을 따라다니며 모든 것을 기록했던 그 날들을 말입니다. 한 번은 태종께서 사냥을 나가시다 말에서 떨어지셨습니다. 다치지는 않으셨지만 좌우를 둘러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관이 알게 하지 말라. 그런데 그날의 사관은 그 말씀까지도 고스란히 실록에 적어 넣었습니다. 왕이 사관에게 기록하지 말라고 한 바로 그 말을 기록한 겁니다. 이것이 조선의 사관입니다. 왕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까지도 절대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태종은 입이 험했습니다. 실록에는 태종의 입이 험했고 세종이 부친을 닮아서 입이 좀 험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성군으로 추앙받는 세종대왕도 아버지의 그 직설적이고 날카로운 말투를 고스란히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저는 태종 시절의 실록을 정리하며 그분의 성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하들과 대화하실 때도 아들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그분은 에둘러 말하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직설적이고 때로는 신랄했습니다. 신하들이 수강궁이라는 이름을 올렸을 때도 그러셨습니다. 목숨수에 편안할 강, 좋은 의미의 이름이었는데 태종께서는 박은 같은 신하들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강궁이라면 옛날 남송 광종이 광증에 걸려 폐위당한 후 감금된 궁의 이름이다. 그런 이름을 왜 이 궁에 붙이는 건가? 이것은 송감이라는 역사책에 나오는 얘기다. 신하들이 당황하며 궁 이름을 다시 지어 올리겠다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공부를 안 했다고 면박을 주신 것이나 다름없었죠. 아버지에게 공부 안 한다고 면박받던 신하들은 나중에 아들 세종에게도 똑같은 면박을 받게 됩니다. 태종께서는 세자였던 양녕대군에게도 거침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자가 문무를 논하다가 충녕은 용맹하지 못하다고 말하자 태종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러나 큰 일을 두고 대의를 결단하는 데는 충녕대군에 견줄 사람이 없다. 세자 앞에서 동생을 두둔하신 겁니다. 세자의 자존심이 상할 만한 말이었지만 태종께서는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런 기록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태종께서 워낙 직설적이고 강단 있는 분이셨으니 그 아들인 세종께서도 그 피를 이어받지 않았을까 하고요. 하지만 세종대왕이라면 자애롭고 부드러운 성군의 이미지만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원권 지폐를 보십시오. 그곳에 있는 세종의 얼굴은 온화하고 자비롭습니다. 훈민정음을 만들어 백성을 사랑했던 왕,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꽃피웠던 성군. 우리가 아는 세종은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실록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세종께서도 태종을 닮아 입이 험했다고요. 신하들을 질책하실 때면 냉정했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강경하게 나가셨다고 합니다. 훈민정음을 반대했던 최만리에게 보였던 태도나 정창손을 꾸짖으셨던 일화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충녕대군 시절의 세종은 더욱 놀랍습니다. 형인 세자 양녕대군의 행실을 끊임없이 지적했고 태종께 고자질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양녕이 매형의 첩을 데려가려 할 때도 충녕은 여러 번 말렸다고 합니다. 친척 중에서 서로 이같이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말했다는 것은 양녕이 듣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결국 태종의 귀에 들어갔을 겁니다. 양녕이 어리라는 기생과 사건을 일으켰을 때 절에 갔다가
돌아오는 충령을 길에서 마주쳤다고 합니다. 양령은 길바닥에서 충령을 세우고 노하여 물었습니다. 어리의 일을 반드시 내가 아뢰었을 것이다. 충령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부인도 긍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양령의 의심은 합리적인 것이었습니다. 세자가 폐위될 경우 가장 큰 이득을 얻는 사람은 충령이었으니까요. 한 번은 양령이 옷을 멋들어지게 차려입고 시중에게 물었습니다. 신체가 어떠한가? 그러자 곁에 있던 충령이 말했습니다. 먼저 마음을 바로 잡은 뒤에 용모를 닦으시기 바랍니다. 형에게 대놓고 충고를 한 겁니다. 종묘 제사를 앞둔 자리였는데도 말입니다. 양령은 매형 200강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충령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경계심이었습니다. 시기였습니다. 열등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형제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것은 실록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태종께서 경회루에서 술자리를 베풀고 신하들이 바친 시를 즐겨보실 때였습니다. 시구가 노성한 사람들을 버릴 수 없다는 대목에 이르자 태종께서는 양령을 돌아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다. 세자는 불만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자신보다 노련한 신하들을 더 신뢰한다는 뜻으로 들렸으니까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충령은 조용히 자신의 입지를 다져갔습니다. 양령이 실수할 때마다 그것을 지적했고 자신은 모범적인 왕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태종과 신하들에게 점수를 땄습니다. 결국 양령은 폐세자가 되었고 충령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가 바로 세종입니다. 사람들은 양령이 동생에게 자리를 양보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록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 간의 경쟁이 있었고 고자질이 있었고 정치적 계산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왕이 된 세종은 아버지 태종의 피를 물려받았습니다. 직설적인 화법을, 강단 있는 성격을, 그리고 입이 험한 것까지도 말입니다. 저는 이 기록들을 정리하며 생각합니다. 성군도 완벽하지 않았다고, 위대한 업적 뒤에는 인간적인 결점도 있었다고, 그것이 오히려 세종을 더 인간답게 만든다고요.